네, 이번 순서는 대표 해외 주식들의 일관 성과를 나타낸 순위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또한 간부 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하나하나 짚어드릴 거고요. 저는 순위를 달리는 남자 순달람 한 종목입니다. 네, 또 급락입니다. 물가지수가 생각보다 높게 나오면서 인플레 압박이 더욱더 거세졌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연준의 앞으로의 태도에 대한 투자자들의 의구심이 커지면서 기술주 중심으로 하락을 면치 못했습니다. 옆 동네 코인 시장은 훨씬 더 상황이 심각하던데 말이죠. 사실 주식 동네나 그쪽 동네나 서로 영향을 안 줄래야 안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 좋은 일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이쯤하면 포기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피델리티라는 최고의 펀드 회사를 창립했던 존 보글의 말을 이쯤에서 한번 다시 새겨들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가 남긴 명언으로 절대로 시장을 떠나지 말라라는 말이 떠오르는데요. 쉽지 않으시겠지만 오늘도 공부하시는 여러분들께서는 반드시 나중에 웃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피가 철철철 나는 증시 상황에서 미래에셋 고객분들 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투자자 전체는 올해 어떤 종목을 많이 사셨는지 궁금해서 제가 순위를 오늘은 좀 색다르게 준비해봤습니다. 올해 5월 10일까지 한국인 투자자 순매수 상위 20개 종목입니다. 여기서 1위부터 10위까지만 우선 보여드릴 텐데요. 참고로 여기에는 ETF는 제외하였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인덱스 레버리지 ETF도 사실 굉장히 많이 투입이 됐었거든요. 근데 여기는 빼놨어요. 우선 어제 하나같이 수익률은 좋지가 못했습니다. 테슬라가 1위를 좀 기록을 했고요. 엔비디아와 그다음에 알파벳,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식으로 좀 구성이 되어 있죠. 테슬라는 다시 800달러를 깨트리면서 734달러로 지금 주저앉았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점은요. 종목들 구성이 역시 제가 기존에 보여드렸던 기존 종목들과 크게 다르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익숙한 종목들이 많이 있죠. 네. 기존 빅테크 종목들이 또 많고요. 또 특이한 것으로는 스몰캡으로 좀 꼽힐 수가 있는 여기 아이온큐, 그다음에 로블록스, 그다음에 여기 리비안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 중 유일하게 로블록스만 어제 상승을 좀 했는데요. 1분기 실적 자체는 좋지 못했지만 하반기부터는 나아질 수 있다는 기대감이 투자자들 사이에서 퍼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게 가능했던 이유는 가격 자체가 지금 24불 정도 하잖아요. 네, 가격 자체가 워낙 많이 내려와 있기 때문이겠죠. 자, 그리고 이번 기회에 순위를 많이 보여드리고 싶어서 20위까지의 순위도 제가 한번 구성을 해봤습니다. 지금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우, 저도 생상치 못했는데 되게 멋있게 바뀌었는데요. 일단은 우선 어제 모두 다 여기서는 하나도 없죠. 다 하락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20위까지의 순위라서 그런지 여러 가지 색깔의 투자자 방식이 보이긴 합니다. 우선 가치주의 대명사라고 불리는 여기 20위에 있는 버크셔 해서웨이를 꽤 많이 사셨다는 게 좀 저는 흥미로웠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인즉슨 기술주 올리로 투자하신 분들만 있다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겠죠. 한편 유니티, 그다음에 루시드, 쿠팡, 그리고 팔란티어까지 많이들 매수에 동참을 해주셨었는데 주식 가격을 보면 알 수 있지만 뭔가 다들 예전에 보던 가격 숫자보다는 자리 숫자가 달라졌습니다. 쿠팡과 팔란티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자리 숫자로 변한 것이 얼마나 그동안 시장 하락에 큰 영향을 받았는지 단번에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유니티는 여기 12위에 여기 있는데요. 기존에는 200불도 넘었던 종목인데 어제 기준 30불까지 폭삭 내려앉았습니다. 어제 무려 37%, 37%라는 한국으로 치면은 하한가보다 더 떨어진 상황인데 그래서 오늘은 하락률을 감안하니 꼭 유니티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순위를 준비하면서 너무 주가가 다들 안 좋다 보니까 올해 서학개미들의 수익률은 어느 정도 될까 싶어서 한번 임의로 작성을 해봤는데요. 제가 수익률을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이번에는 여기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20위까지의 순매수 금액을 각각 계산한 뒤에 비중을 한번 따져봤는데요. 테슬라는 거의 여기 보시면 좀 크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1조 8천억 원, 그리고 엔비디아를 1조 원 정도 순매수 하셨더라고요. 이 두 기업에 대한 비중이 가장 높고요. 그리고 그 밑에 알파벳, 애플, 마이크로소프트로 이어지는 순매수 탑5 비중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각각의 비중에 맞게 각 주식들의 수익률을 대입해서 가중 평균으로 내보니까 말이죠. 서학개미의 올해 수익률이 약 마이너스 38%더라고요. 미국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시라면 내 계좌 수익률이 38%보다 높은지 낮은지로 한번 수익률을 가늠자로 활용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말씀드릴 종목은 유니티 소프트웨어인데 이 유니티 소프트웨어는 1,100억 원 정도 순매수 하셨더라고요. 연초 대비 수익률이 거의 마이너스 80%에 육박합니다. 그리고 다른 주요 지수와도 수익률을 비교를 해봤을 때 유독 유니티의 약세가 두드러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주황색 걸 보시면 돼요. 주요 지수로 제가 비교해본 것들은 유니티가 포함되어 있는 지수인 러셀 지수, 그리고 기술주 중심인 나스닥 종합지수, 그리고 마지막으로 게임 관련 기업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는 히어로라는 ETF입니다. 이 세 가지 지수는 올해 25%에서 마이너스 30%가량 하락한 상황인데요. 지수 하락폭보다 원래 개별 종목들의 하락폭이 크다고는 하지만 유니티는 유독 약합니다. 이것은 로블록스나 리비안과도 유사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 기업들의 공통점은 꿈을 먹고 사는 성장주로서 당장은 이익을 내지 못하는 적자 기업이라는 점입니다. 증시가 좋을 때는 그 꿈이 당장 잡힐 듯 가까워 보이지만 증시 상황이 나쁘고 특히 요즘처럼 금리가 올라갈 때는 먼 미래보다는 당장의 현실에 집착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의 하락률이 그만큼 클 수밖에 없다는 거겠죠. 그만큼 이 종목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의 마음이 편치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마찬가지로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유니티의 얘기로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니티의 사업부는 세 가지가 있지만 그중 이 두 가지가 바로 핵심입니다. 꽤 간단해요. 바로 창작과 운영입니다. 여기서 창작은 게임이나 3D 콘텐츠를 만들기 위한 게임 엔진과 여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데요. 보통 매출의 35% 정도를 차지하는 분야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사업부가 메타버스라는 장기 비전과 함께하는 크게 성장할 수 있는 사업부입니다. 이 사업부는 월별 구독 형태로 고객들에게 과금이 되어서 매출을 올리는 구조고요. 그래서 유니티도 일종의 사스 기업이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구독 매출이니까요. 그리고 파란색으로 오른쪽에 제가 기재해 놓은 운영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요. 이 사업부가 오히려 단기적인 수익 원천, 즉 캐시카우 역할을 하는 사업부입니다. 매출의 60%를 정도를 담당을 하고요. 그러니까 당장의 매출과 이익을 따졌을 때는 이 사업부가 훨씬 더 중요한 사업부라는 거죠. 이 사업부가 하는 일은 고객인 여러 게임 회사들이 본인들의 광고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유니티가 도와주고 게임 운영을 문제없이 매끄럽게 하는 거의 모든 서비스를 유니티가 제공하는 겁니다. 더군다나 유니티 서비스를 많이 이용하면 이용할수록 과금액이 늘어나는 형태이기 때문에 매출 성장에 당장에 큰 역할을 하는 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니티는 따라서 이 두 핵심 사업부로 게임 분야에 있어서 미치는 영향력이 어마무시한데요. 유니티의 기술력으로 만들어진 게임을 이용하는 인구가 전 세계적으로 무려 30억 명입니다. 방금 전에 제가 단기적인 수익 원천의 역할을 하는 사업부가 운영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이 운영 부분에서 핵심이 되는 것은 바로 게임 내 광고 지원입니다. 어렵게 생각하실 게 없고요. 핸드폰으로 게임을 하다 보면은 갑자기 팝업이다, 아니면 또 다양한 형태로 다른 게임도 해보라는 식으로 막 광고가 뜨는 경우를 많이 접해보셨을 겁니다. 근데 게임을 하다가 전혀 관련이 없는 뜬금없는 광고가 뜨면은 광고 효과가 적겠죠. 그러니까 광고를 띄웠을 때 실제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하려면 맞춤형 광고를 해야 광고 단가가 올라갈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 유니티의 서비스를 계속 이용해야 하는 동기가 생기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하나 발생했습니다. 그게 바로 이겁니다. 바로 작년에 2분기에 있었던 애플의 정책 변경이었습니다. 맞춤형 광고를 하려면 각 고객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파악하기 위해서 사전 데이터를 많이 얻어야 하는데요. 그 데이터들을 애플 생태계 안에서는 광고 업체들이 비교적 수월하게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기존에는요. 어떤 화면을 클릭하는지, 그 화면에 얼마나 오래 머무르는지, 어떤 키워드를
검색하는지 뭐 이런 등등 고객 정보들을 이전까지는 광고 업체들이 쉽게 추적할 수가 있었지만 애플의 정책 변경으로 인해서 이제는 그럴 수가 없게 됐습니다. 사실 이런 변경 때문에 가장 크게 얻어맞았던 곳은 다름 아닌 페이스북이었습니다. 그래서 메타버스에 전념하겠다고 사명도 메타 플랫폼으로 바꾸고 한 게 작년 하반기의 일이었죠. 반면 유니티는 페이스북보다는 상황이 훨씬 나았습니다. 애플이 정책을 변경한다는 것을 이미 2019년에 알고 있었고 그래서 미리미리 대비를 했었기 때문입니다. 그 대비책으로 나왔던 것이 바로 본인들이 직접 고객 분석 툴을 고객들에게 제공을 했던 것인데요. 아까 유니티로 만들어진 게임을 즐기는 인구가 30억 명이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그리고 모바일 게임을 위한 클라우드 서비스를 오랜 기간 좀 운영을 해왔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고객들의 유형을 분류할 수 있는 능력이 배양됐었던 겁니다. 타겟팅하고 싶은 국가, 그 다음에 타겟팅하고 싶은 게임 유통사, 스마트폰 타입, 그 다음에 운영체제 버전까지 그리고 또 스크린 사이즈도 있죠. 이런 여러 가지 그 유형에 따라서 세분화해서 맞춤형 광고를 딱딱딱 때릴 수 있게 서비스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니티 서비스를 이용할 만한 고객들의 유인이 충분히 있었던 겁니다. 근데 왜 주가가 박살이 났느냐? 주가가 최근에 이렇게 급락한 이유는 올해 실적이 안 좋을 것이다 라고 회사가 가이던스를 낮춰 잡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자신감 하락은 바로 이 이유 두 가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고객 분석 툴이 내부 개발팀의 실수로 인해서 정확도가 하락했다는 겁니다. 정확하게 어떤 실수인지는 공표되지는 않았으나 자체적인 분석 툴이 효과가 없어지게 되면 페이스북 사례처럼 애플의 정책 변경으로 생기는 악영향에 대처할 방패막이 사라지는 겁니다. 이 문제는 올해 내내 유니티를 괴롭힐 거라고 하는데요. 매출 손실이 앞으로 연말까지 약 1,400억 원에 이를 것이라고 회사는 설명했습니다. 특히 2분기에 60%, 3분기에 30%, 4분기에 10%씩 매출 손실 금액이 반영될 거라는 점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번 2분기가 보릿고개라는 점이죠. 즉 금리가 높아진 상황에서 안 그래도 성장주에 대한 시각이 굉장히 안 좋은데 당장 2분기 실적이 안 좋고 실적이 올라오려면 오래 기다려야 한다고 하니까 시장에서는 투매가 나온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게임 산업에서의 구조적인 문제가 아니라 회사가 올해 안에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한 만큼 일시적인 문제로 귀결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오른쪽에 있는 두 번째 이유는요. 게임 개발에 있어서 인공지능형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빅데이터를 훈련시키는 과정에서 이슈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서 다른 프로젝트 개발이 지연될 것이고 이에 따라서 올해 매출에 영향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매출이 감소할 것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유니티의 실적과 앞으로 가이던스가 어떻게 변했는지 제가 직접 숫자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분기 실적은 작년 4분기 실적 발표 때 회사가 말했던 예상치와 거의 동일했습니다. 정말 놀라울 정도로 예상과 들어맞았었는데요. 제가 초록색 동그라미를 해놨죠. 그러니까 이 말은 유니티는 정말 본인들이 달성 가능한 목표만 항상 제시해 왔다는 겁니다. 회사들마다 가이던스를 발표하는 성격이 조금씩 다르거든요. 어떤 회사는 엄청 공격적으로 예상치를 내놓는 회사도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유니티는 신중하게 내놓는 회사예요. 한편 시장에서 실망감을 나타내는 이유는 올해 전체에 있어서 매출 예상치를 이전보다 낮춰 잡았기 때문입니다. 매출, 연간 성장률, 영업이익, 영업이익률 모두 이전보다 부정적으로 다시 설정했는데요. 이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고객 분석 툴 정확도 문제와 데이터 훈련에서의 문제가 발생해서 그렇습니다. 올해 실적의 가장 큰 고비가 2분기고요. 하지만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올해 2분기가 지나고 하반기부터는 최악을 벗어난다는 말과 같습니다. 여기서 금리가 추가적으로 오르지만 않는다면 게임 산업의 매출이 전체적으로 엄청나게 꺾이지만 않는다면 하반기 기대감에 오를 수도 있을 겁니다. 실제로 로블록스는 이와 같은 이유로 어제 주가가 오히려 상승하는 결과를 낳았죠. 중요한 점은요. 기존에 잘해왔었던 본업의 경쟁력은 이상이 없다라는 겁니다. 물론 광고 비즈니스에서 문제가 발생을 했었지만 회사가 설명하기로는 실수 혹은 잘못이라고 표현을 했으니까 말입니다. 물론 회사의 설명을 믿지 못하겠다고 하신다면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실제로 그럴 수도 있고 말이죠. 그래도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분야는 바로 이것입니다. 유니티와 같은 소프트웨어 업체, 그중에서도 월별 구독 형태로 돈을 벌어들이는 업체를 우리는 Software as a Service, 즉 SaaS라고 많이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그 SaaS 업체들의
본업 경쟁력을 나타내는 핵심 지표는 바로 구독 유지율입니다. 영어로는 Net Retention Rate라고 부르는데요. 구독 경제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고객 유지니까요. 이게 핵심 지표이기 때문에 웬만한 사스 기업들은 본인들의 실적 발표 때 본인들의 이런 구독 유지율 숫자를 반드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구독 유지율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고객들이 기존 대비 얼마나 많은 돈을 더 냈나라는 겁니다. 100%가 넘어간다고 하면 고객들이 기존에 내던 돈보다 더 이번에 지불을 하고 있다는 말이고 재구매 비율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는 말과 같습니다. 보통 그 구독 유지율이 120%가 넘어갈 때 우리는 그 회사를 우수한 사스 회사라고 부르는데요. 제가 빨간 점선으로 기준선을 120%에 그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오른쪽부터는 괜찮은 회사인 거죠. 여기서 X축이 그 구독 유지율인데요. 그러니까 X축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좋은 겁니다. 근데 유니티는 이번 1분기 실적 발표에서 135%라는 숫자를 발표했습니다. 사실 130%를 넘는 회사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몇 군데 없거든요. 그만큼 유니티가 본업에서 고객 관리가 잘 되고 있다는 말과 같고요. 여기서 끝이 아니라 Y축을 보시면 이게 EV Sales라고 해서 PER처럼 밸류에이션 지표입니다. 이것은 반대로 아래쪽에 있을수록 저평가, 위에 있을수록 고평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니티의 경우에는 EV Sales가 5배가 지금 채 되지 않습니다. 어저께 폭락해서 그래요. 다른 기업들은 아직도 10배가 넘어가는 회사가 엄청 많죠. 그러니까 이상적인 것은 X축에서는 오른쪽에 치우쳐져 있고 Y축에서는 아래쪽에 치우쳐져 있어야 투자처로서 좋은 건데 유니티는 이제 그런 종목 중 하나가 됐습니다. 소프트웨어 기업 중 매력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유니티의 CEO인 리치 텔러가 실적 발표에서 남긴 핵심 문장들을 유니티를 장기적으로 보유하고픈 고객분들께 공유해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본질적인 경쟁력은 여전하다라는 점이 첫 번째였고요. 더군다나 올 하반기에는 지출 금액을 1,200억 원 정도 줄일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된다면 실제 하반기 실적은 기존 예상보다 더 좋아질 수도 있겠죠. 그리고 장기적으로 생각하면 여전히 우리는 매년 30%씩 성장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 이유는 메타버스가 피할 수 없는 흐름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유니티의 실시간 3D 콘텐츠 개발 지원 능력은 세계 최고이기 때문에 메타버스 시대가 결국 온다고 하면은 유니티는 결국 많은 돈을 벌 수는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결국 시간이겠죠. 리치 텔러 CEO의 말을 믿고 또 유니티의 발전 가능성을 믿는다고 하면은 이 모든 힘든 하락장을 인내해야 되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메타버스 시대로 점차 달려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생각이 대중에게 좀 더 빨리 전파되는 계기는 바로 이 영화가 만들어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바타2가 13년 만에 올해 12월에 개봉을 합니다. 이 영화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바로 유니티의 3D 특수효과 사업부가 투입이 되었다는 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입니다. 아바타1이 개봉한 직후부터 IMAX라든가 3D 영상 관련한 특수가 엄청나게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이번 아바타2는 대중들로 하여금 메타버스라는 또 한 번의 기술 혁명을 소개를 하면서 꿈을 만들어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꿈을 가진 저는 그럼 또 다음 주에 열심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순달람이었습니다. 호이!